토플 스피킹 점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시험을 10번 봤고요. 지원 시기가 11월쯤이면은 10월 말에 나왔어, 점수가. 한 번 26점을 맞아가지고 극적으로 갑자기 어떻게 26점을 받을 수 있었냐면요. 영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한국 토종, 어떻게 시험 준비를 통해서 영어 실력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 대학원 가기 위해서 토플 시험 봐야 되죠. 그리고 GRE라는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을 봐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해보면 GRE 시험을 먼저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봐보는 걸 추천해요. 일단 감이 잡히잖아요. 리딩이랑 라이팅이랑 이런 거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정적인 영역의 영어 실력이 석사나 유학 준비를 하면서 활자로 된 영어를 접할 일이 많은데 이게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석사를 다니면서는 영어 말하기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화상 영어 같은 거를 꾸준히 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토플 시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스피킹 점수도 빨리 올릴 수 있고, 라이팅은 GRE에서 공부했으니까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리스닝 공부만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금방 토플 점수를 확 올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뷰 준비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갈고 닦아둔 영어 말하기 능력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게 하나하나씩 빌드업을 해놓으면 유학 가서도 영어 때문에 고생하죠. 하지만 유학을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가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GRE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란 생각이 들어서 토플 시험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저는 GRE 시험을 먼저 받고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서 GRE랑 토플의 유효기간이 달라요. 토플 시험은 2년이고 GRE 시험은 5년이나 돼요. 만약에 석사를 한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박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토플 시험 먼저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확보한 다음에 한국 석사를 가면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는 거예요. GRE 시험의 경우에는 대학교 졸업할 쯤에 준비를 해가지고 점수를 받아놓은 상태면 몇 년 뒤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4학년 때 GRE 시험을 봐서 점수 환산법이 달랐는데 670, 790, 3.5 이렇게 나왔어요. 준비하는 기간은 한 3, 4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할 때 공부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동기부여를 하는데도 도움이 돼요. 내가 GRE 점수까지 받아놓고 했는데 유학을 정말 가야겠다. 석사를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도 많기 때문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원이라도 해봐야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두 번째 이유는 오히려 GRE 시험이 단기적으로 벼락치기해서 외워가지고 잘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험이거든요. 제가 심리 측정학 이런 것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교육 측정학 관점에서 봤을 때 토플은 정말 잘 만든 시험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같이 내 실제 영어 실력은 미약하지만 짧게 준비해가지고 실력보다 시험을 잘 보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벼락치기해서 점수를 올리기가 정말 어려운 시험이에요. GRE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언어 영역인 버벌, 그리고 수학 영역, 그리고 라이팅 영역 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수학 영역 제일 어려운 게 2차 방정식 문제 정도거든요. 이 GRE 시험이 어렵고 쉽고에 있어서 고민할 가치도 없는 영역이에요. 결국 잘 봐야 되는 영역의 개수는 2개예요. 토플 시험은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4가지잖아요. 잘 봐야 되는 시험 영역의 개수가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실력이 90점 정도로 맞는 실력이에요. 노래를 100곡을 부르면은 받는 점수의 평균이 제가 원래 갖고 있던 실력이랑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노래를 2곡만 불렀어요. 그러면 다른 점수가 나올 확률이 더 크겠죠. 정규 분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90점이라는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실력이 토플 점수를 통해서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반영이 되는 분포가 이렇게 있겠지. 가운데 지점이 90점이겠죠. 영역이 2가지면은 2번의 시도를 해서 점수가 찍히는 거니까 시험을 잘 볼 확률이나 못 볼 확률이 영역이 4개인 경우에 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망할 가능성도 있지만 생각보다 대박날 가능성도 큰 시험이 GRE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토플은 너무 많은 돌을 던져서 영어 실력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올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운 좋게 내가 리딩에서 잘 봐도 반드시 나머지 3개 중에 하나는 대박이 덜 나는 거예요. 90점대 수준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100점대로 올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절대평가 아닌 거 아시죠? 좀 잘 봤다고 하더라도 다른 애들도 다 잘 봤으면 점수가 또 내려가. 결국에는 계속 90점대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같이 영어를 글로만 정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리딩이랑 리스닝이 스피킹이나 라이팅에 비해서 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한국 사람 입장에서 버벌 영역을 준비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고 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는 결국 단어 외우기예요. 거의 만점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몇천 개의 단어를 막 외우는 거거든요. 단어 외우고 리딩 같은 거 좀 공부하고 이러면은 의외로 수준 높은 시험이기는 해도 빨리 점수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라이팅은 쉽지는 않죠. 그래도 라이팅 점수는 외국인이 이렇게 잘 받을 거라는 기대 자체가 크지가 않아요. 3.0 이상 받으면은 막 못 낼 점수는 아니거든요. 버벌 영역 한국식으로 공부해서 빨리 올릴 수 있고, 라이팅 영역 공부해서 올리고, S는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는 양이 토플에 비해서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토플 시험의 경우에는 특히 스피킹 실력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빨리 오르지 않아요.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오르거든요. 내가 스피킹 점수가 10점대가 나와. 어쩌다 운이 좋아서 20점이 나올 수는 있지만 25점이 나오는 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스피킹 학원을 가면 기술 같은 것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한국어로 바꿔 생각하면 한국어 말하기 능력을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 바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갑자기 저한테 잘 듣고 설명하라고 했을 때 조리 있게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조금만 연습하면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어를 전혀 못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세련되게 말할 수 있고, 아무리 들어봤자 말할 내용을 떠올리지를 못하고 더듬더듬 말한다면은 못하잖아요. 그런 실력이 빨리 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딱 각 잡고 나는 이제부터 진짜 몇 개월 동안 공부할 거야 결심을 한다고 해도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늘리고, 리드 같은 걸 보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우고, 운동 배우는 것처럼 체화를 시키고, 이런 과정이 차근차근 쌓여야지 스피킹은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토플 스피킹 점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시험을 10번 봤고요. 계속 10점대 초반 나오다가 한 번 26점을 맞아가지고 지원 시기가 11월쯤이면은 10월 말에 나왔어, 점수가. 토플 스피킹 같은 거 잘 하는 거랑 인터뷰 준비니 또 앞으로 영어 말하기 실력이 중요하잖아요. 유학 가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니까. 하루에 한 30분, 1시간 영어 트레이닝 하겠어. 가볍게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에 화상 영어를 하든 영어 말하기 모임이라도 가든 장기간 꾸준히 하는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이렇게 똥줄 타는 지경으로 스피킹으로 고생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갑자기 어떻게 16점을 받을 수 있었냐면요. 광고하는 건 아닌데 컴퓨터로 하루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면서 준비하는 학원이 있었어요. 스피킹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어떤 선생님 수업을 단과로 따로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에 한 세트씩 모의고사 보는 게 아주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일단. 그리고 그 선생님이 스피킹 문제 세트를 풀면서 시연을 하셨었어요. 이걸 저는 그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우리한테는 다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면 뇌에서 따라하고 있다는 신경과학적인 발견이 있잖아요. 제가 한 세트를 직접 풀어본 다음에 선생님이 똑같은 문제 세트를 이렇게 직접 푸는 거를 보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학습이 진짜 빨리 되더라고요. 2달 정도 들었는데 맨날 21점 정도 나오다가 갑자기 26점을 갖게 돼가지고 아직도 그 선생님한테 되게 감사한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복합적인 효과는 있었겠지만 저는 되게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인터뷰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영어를 잘해야 되나, 말하는 내용은 거의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 내용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냐인 것 같아요. 얼마나 네이티브처럼 말하냐인 것 같지는 않고요. 발음이나 억양이 조금 액센트가 있더라도 말하고 있는 제가 얼마나 편안해 보이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월화수목금 1시간 정도 화상영어를 한 게 인터뷰 준비하는데 제일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같은 선생님이랑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못했던 이야기도 점점 편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제 영어가 그렇게 뛰어난 영어가 아니어도
보면서도 말하고 있는 제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거든요. 그게 인터뷰를 하는데 되게 중요하고 또 토플 스피킹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말도 습관적으로 쓰는 말투가 있잖아요. 저도 제 유튜브 영상 분석해보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말버릇 같은 말투들이 떠올리는 말들을 효과적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영어를 쓸 때 말투들이 버릇처럼 굳어지지 않은 상태로 말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 눈에도 자연스럽게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저도 되게 경직되고 긴장이 되거든요. 꾸준히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충분히 인터뷰를 했을 때 자기 연구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몇 개월이면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도 입시하면서 십몇 년 동안 독해 이런 거 공부하면서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말을 잘 할 수 있게만 자연스럽게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너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외국 친구 겸 선생님이랑 편하게 인생 얘기도 하고 연구 얘기도 해야지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만약에 대학원 때로 돌아간다면 화상 영어 같은 거를 좀 더 일찍 시작할 것 같아요. 다 핑계긴 하지만 할 때는 리딩이나 라이팅 같이 수동적인 영역의 공부에만 편중돼서 실력이 쌓였던 것 같아서 아쉬워요.